한국의 성공. 그건 운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국가재건 전문가 에반 콜린스는 동료들 앞에서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보스턴 최고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그는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원조를 잘 받았던 특수 사례일 뿐. 그의 확신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의 빠질 뻔했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대국 경쟁이라는 제목에 끌려서였죠. 하지만 교수가 칠판에 적기 시작한 나라들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실패한 국가들의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이름 하나. 한국. 교수님, 한국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가 반문하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석탄도, 철광석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날부터 에반의 10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반 콜린스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랐고 지금은 보스턴의 싱크탱크에서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숫자와 구조를 믿는 사람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죠. 미국의 지원, 좋은 시기, 수출 기회가 겹친 특수 사례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문화나 기업 이야기가 나와도 겉으로만 동의했을 뿐 분석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국민성이나 집단적 희생 같은 건 미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거의 빠질 뻔했던 한 수업 때문이었어요. 하버드 근처에서 열린 강대국 경쟁 수업이었죠. 저는 공급망과 군사 전략을 기대했는데 교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이번 학기는 전쟁 이후 실패한 나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망했어요. 실패국가 분석은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칠판에 나라 이름을 쓰다가 마지막에 한 단어를 적었어요. 한국. 저는 바로 반문했어요. 한국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있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라는 성공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을 이야기했어요. 전쟁 직후 한국은 도시와 공장이 무너졌고 국제사회는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평가했어요. 그 말은 제가 마음속으로 해왔던 판단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70년 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문화,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가장 충격적인 건 복구의 순서였어요. 한국은 집도 도로도 아닌 학교부터 지었어요. 자원이 없던 나라가 선택한 유일한 산업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굶주리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교사들은 보수 없이 수업을 이어갔어요. 이건 미담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이후 보건 캠페인, 혼식운동, 저축운동까지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들은 정부 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늘 제도와 정책만 분석해왔지 사람들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왔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 강의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어요. 확신보다 호기심을 선택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부터 지은 나라.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보기를 거부해왔다는 걸요. 제 논리가 무너질까봐, 제 확신이 흔들릴까봐요. 그렇게 제 첫 번째 확신은 조용히 무너졌어요. 두 번째 수업날이 왔어요. 저는 같은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제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궁금했어요. 리드 교수님은 또다시 교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칠판에 연도를 하나 적으셨어요. 1968년. 그 아래에는 두 단어를 적으셨어요. 제철소. 저는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개발도상국이면 다 제철소를 짓잖아요. 이번 수업은
산업 발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문장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1968년에 한국은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안 된다고 했고, 국제통화기금도 안 된다고 했고, 미국은 멈추라고 했고, 일본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왜 다들 거절했나요? 교수님은 단순하게 답하셨어요. 한국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탄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구조적 분석이었어요. 자원도 없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건 당연히 실패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태준이었죠. 그는 노동자 300명을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배우러 간 건가요? 저는 멈추기도 전에 그렇게 물어버렸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 지원을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배우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300명의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제철소에 취직했어요.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어요. 메모를 했고 공정 하나하나를 외웠어요. 그들은 설계도를 훔치지 않았어요. 머리와 손으로 배웠어요. 옆에서 마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친 것 같지 않아?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방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전략이었어요. 교수님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날짜는 1973년이었고 포항의 첫 번째 용광로가 가동을 시작하는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불꽃이 위로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해낸 거였어요. 교수님은 영상 위로 말했어요. 이 제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2번 적었어요. 영상에는 처음으로 녹은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자부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경제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 마리와 저는 캠퍼스 카페에 앉았어요. 마리는 커피를 시켰고 저는 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1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리가 질문했어요. 왜 너는 한국을 싫어했어?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단어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싫어했다는 말.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불편했어요. 왜?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 분석 도구로는요. 마리가 살짝 웃었어요. 그래서 운이라고 결론 내린 거네. 저는 잔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의 성공을 운이라고 불렀어요. 운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운은 쉬웠어요. 운이라고 하면 제 틀을 의심하지 않아도 됐어요. 네. 제가 인정했어요. 운이라고 했어요. 마리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은? 마리가 물었어요. 지금은 확신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제가 제 편견을 처음으로 소리내서 말한 순간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 자신에게도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리드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고 교수님은 서류에서 고개를 드셨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은 기다리셨어요. 한국은 정말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한 건가요? 그게 정말 이유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돌려주셨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제 분석 도구들은 국가 발전이 제도, 자본, 정책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도구들로는 한국이 성공했고 비슷한 원조를 받고 비슷한 정책을 가졌던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연구실 안에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마침내 교수님이 말했어요. 가끔 답은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끔 답은 선택 안에 있습니다. 저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구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한국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운이나 우연,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임계점을 넘어왔어요. 이제는 결론을 지키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에 관한 책과 논문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꺼냈어요. 문해운동, 가족계획 프로그램, 농촌 근대화 사업, 수출 전략에 대해 읽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같은 패턴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의도적인 선택을 했어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이 배고픈데도 교육에 투자하기로 선택했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중화학 공업을 하기로 선택했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는데 수출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택들이 먹혔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비볐어요. 제 경력 전체는 나라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쌓여 있었어요.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는데 능했어요. 부패, 약한 제도, 엘리트의 사유와 자원의 저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저는 왜 어떤 나라는 불가능을 뚫고 성공했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같은 성공은 반복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가기 전에 저는 노트의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문장 하나를 썼어요. 집단적 의지는 장식이 아니라 엔진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건 제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발전 경제학은 측정 가능한 투입과 제도적 틀에 집중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집단적 의지는 너무 모호했고, 너무 감정적이었고, 수치화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계속 그 틀을 깨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차가운 보스턴 밤거리로 걸어 나왔어요. 건물들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손으로 도면을 그리던 그 300명의 노동자들을 떠올렸어요. 굶주린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던 부모들을 떠올렸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쌀 대신 보리를 먹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이 내 행동이 의미 있다고 믿고 만들어낸 선택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것들을 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다음 주제를 발표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농촌 근대화 운동을 다루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어뒀어요. 마리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너 이제 진짜 빠졌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가벼운 흥미의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해해야만 했어요. 논문이나 발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한국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면 제가 발전에 대해 내렸던 모든 결론은 불완전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결론이 불완전했다면 저는 수년 동안 부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왔어요. 이제 다시 편안한 확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질문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해도요. 저는 도서관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자료를 닥치는 대로 꺼내 그래프와 표를 만들고 전후 비슷한 원조를 받은 나라들과 비교했어요. 숫자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성장 속도도, 문해율 상승도, 인프라 구축도, 수출 증가도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이걸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숫자로 변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흘째 밤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숫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해주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원조를 받았고 발전을 시도했는데 왜 한국만 이 규모로 성공했는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때 마리가 제자리로 찾아왔어요. 산더미 같은 자료를 보고 말했어요. 이건 보고서야, 에반. 이야기가 아니야. 저는 반박했지만 마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핵심은 선택이야. 너는 결과만 재고 있어. 결과를 만든 선택은 안 재고 있잖아.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봐. 마리는 한국인 대학원생 지민과 수진을 소개해줬어요. 작은 카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지민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할아버지가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했어요. 배운 건 빼앗길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대요. 수지는 어머니가 혼식장려 운동 시절 보리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나라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사람들이 함께 선택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 앞에서 펜을 멈췄어요. 강제가 아니라 동의, 계산이 아니라 신뢰. 그건 어떤 표에도 담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3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저는 한국을 단 2문장으로 정리해버렸더라고요. 미국 원조의 혜택, 일본과의 근접성, 재현 어렵다.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분석한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아서 치워버린 거였어요. 한국의 성공이 반복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제 분석 틀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진실을 찾는 척하면서 사실은 결론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실패를 설명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성공을 진지하게 연구한 적은 없었어요. 성공은 제 모델 밖에 있었고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작동했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리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는 게 답인가요? 교수님은 되물었어요. 제도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답했어요. 제도는 법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고요. 누군가는 법을 지키기로, 뇌물을 받지 않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로 선택할 때 제도가 생긴다고요. 한국은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그날 저녁, 눈 내리는 캠퍼스를 마리와 걸었어요. 마리가 말했어요. 너 달라 보인다. 확신은 줄고 호기심은 늘었어. 저는 인정했어요. 예전의 확신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봐야겠어. 한국에 가야겠어.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변하는가? 예전 답은 편안했어요. 정책, 제도, 원조, 조건. 하지만 새로운 답은 무서웠어요. 함께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택하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는 보스턴에서 서울로 떠날 거예요. 14시간. 저는 긴장했어요. 비행 때문이 아니라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일을 바꿔놓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터미널의 큰 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로와 항구의 배들. 모든 게 현대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는 사실이요. 서울로 들어오는 기차는 깨끗했고 정확했어요. 저는 호텔에 짐만 두고 몇 시간 동안 도시를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1953년에 이곳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책과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서 있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전쟁기념관에 갔어요. 폐허가 된 서울,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특히 1953년의 한거리 사진이 기억에 남았어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 위에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과 70년 뒤의 서울과 비교하니 그 간격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가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포항으로 이동해 제철소를 방문했어요. 50년 넘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던 300명의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안내해 주시는 분은 이곳에서 매년 2천만 톤의 철이 생산된다고 했어요. 철을 만들 수 없다고 평가받던 나라에서요. 그 사실이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1960년대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했고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느냐고 묻자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정부가 강요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요. 그 말이 제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이건 정책도 구조도 이론도 아니었어요.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마을 운동으로 바뀐 마을들을 보았어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원조가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이들을 일터 대신 학교로 보내기로, 쓰는 대신 저축하기로, 쌀 대신 보리를 먹기로, 피곤해도 배우기로, 희생이 의미 있다고 믿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개발을 분석했지만 신뢰와 공동의 목적, 집단적 믿음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엔진이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가 아닌 고백을 썼어요. 제가 한국을 운이라고 치부했던 이유, 손으로 기술을 배운 노동자들, 아이들을 위해 굶었던 부모들, 우리가 함께 선택했다고 말하던 노인에 대해 썼어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정책이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적었어요. 수업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저는 실패만 분석해왔고 성공을 두려워했다고요. 교수님은 제가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확신 대신 질문을 택하게 됐고 숫자만큼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표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뢰, 희망, 집단적 선택. 한국은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면 무엇이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폐허에서도, 특히 폐허에서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부였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